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주 전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판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체제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후보 상승세가 있고 또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들어오면서 또 경선에 상당히 탄력을 붙는 그런 양상인데 여야 대선 후보 선두권 경쟁을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리나 이 지사나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섞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경선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의 표와 최재형의 표 또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그 후보들의 표 연동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점 그리고 또 현재 선두권 2강으로 있는 민주당 후보들 간의 어떤 추세가 어떤지 이제 그런 측면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예비 경선 자체가 거의 어떤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나름대로 호남 대망론 이번에 좀 호남 후보를 내보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에 대한 욕심들이 그동안의 지난 대표 시절 이후에 쭉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 떨어지면서 거의 불이 꺼졌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것이 다시 불길이 살아났다는 것이 현재의 그 지지세가 말하자면 그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의 몇 퍼센트의 차이냐가 상관없을 정도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의 1위가 최종적인 후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동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여권의 경쟁 지켜보는 게 좀 흥미로울 텐데요. 1위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정 싸움, 이거 네거티브 전도 표출을 내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여권 내부에서 그 당내 경선을 하면서 지금 그 상당한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사실 2007년도 그 당시 박근혜 이명박 당내 경선에서 끝없는 그 갈등이 빚어졌고 그것이 당이 그 이후에 그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 싸움이 지속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당의 그 당내 경선을 보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감정 싸움이 결국은 또 이제 그 여당은 우리 당과는 달리 결선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만약에 1위하고 2위가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 전체가 일심동체로 마지막에 본선에 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빈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가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당내 그 갈등 구조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연한 강훈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일찍 후보자 선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좀 다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지금 1차 후보 경선 때만 해도 수세적이던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제 반격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최근에 또 이낙연 후보의 5.18 전두환 박정희 정권 관련한 기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양측 진영의 충돌이 더 격화될까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사실 1차 경선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충분히 자기 의중과 의견을 주도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논의됐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보고 특히 예비 경선에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좀 안일한 대응 자체가 자기 지지율도 출렁거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거침없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거의 이낙연 후보가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치중됐다면 지금부터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다만 이 지점에서 서로 간에 말하자면 경쟁의 날카로움이 어떤 서로에 대한 이득으로 올 수 있는가 부메랑 효과는
다시 한번 또 제3후보에게 갈 수 있는가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낙연, 김두관,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 스스로 이제 민주당 적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적자 논란이 왜 나왔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 때문인가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20% 이하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20% 이하로 내려가면 주로 이제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30% 이상의 그 전임 대통령이면 항상 그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그 우리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해도 40%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권 주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각을 세우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이른바 친문들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 네. 더 나아가서 야권의 어떤 그 정통의 그 개성을 받지 못한 그런 후보 이렇게 공격하기 사실 좋은 소재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적서 논란은 사실 적서 차별은 그 조선시대 가장 좋지 않은 인습에 불과한데 그것을 여기 끌고 와서 적통이니 하는 이야기는 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이재명 지사 이제 왕세자 네. 책봉할 때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왕조국가뿐만 아니라 뭐 그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뭐 적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수단을 쓰는 것은 별로 우리 경쟁자인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검증과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구분짓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필 원팀이라는 그 사진을 두고서도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불편한 파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경지사에 대한 이 분미필 공세에 대해서 이건 비열한 마타도어다. 그 입장을 견제하면서 본인도 사진을 좀 빼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이제 검증과 네거티브는 있을 수 있지만 마타도까지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치열한 검증, 치열한 어떤 비판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네. 그것을 지나치게 다 당원들도 아는 부분을 대선에 나가면 사실은 오히려 손해볼 그런 일을 당장 내가 몇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네. 과도하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에 검증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다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내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당내에 있지만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다른 정책을 낼 수 있는가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어느 후보가 더 흥결이 많나 적나를 가지고 민주당을 뽑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후보들이 조금 그런 의미에서의 가이드라인들을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의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과거 네. 이명박 박근혜 예. 후보 간의 경쟁 때도 아주 치열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병역을 병역을 필요한 분들끼리만 이렇게 사진을 내보내 가지고 우리는 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이제 내세운 건데 사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장차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하고 민주당이 띄운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요즘은 조금만 이 자신에게 공격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강하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부분은 사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군 미필이다라는 이야기를 군면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조금 과도하게 나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신의 그 불우했던 시절을 내세우면서 일종의 그 득표 활동을 한 것인데요. 저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또 병역 문제를 두고 본선에서 겨룰 그런 상대에 대한 공격의 예봉도 좀
무디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국민 경선 선거인단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걸 두고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게 그 역선택을 위한 것이지 아니면은 국민 참여 경선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당내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사전의 견제를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뭐 하여튼 복합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를 정비하지도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모두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역선택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사실은 그것을 가장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반드시 모든 당이 동시에 그 프라이머리에 참여하게 해서 네. 개인이 어떤 예를 들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군데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자연스럽게 역선택을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도 없이 그냥 국민을 그 참여시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처음 그 신청할 때는 전혀 그런 의도라기보다 네. 민주당에서 많은 문자를 보내오고 하니까 약간 호기심과 우리 당이 사지 않은 것이니까 어떻게 이런 저 절차를 갖고 있는지를 들어갔는데 뭐 2번 정도 문자를 집어넣으니까 곧바로 신청이 되는 걸 보고 네.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제도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역선택 문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민주당도 역선택 문제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 제도를 사실 만들 때 사전에 뭐 역선택은 별로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선택의 문제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숫자가 적어도 뭐 100만, 200만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몇몇의 역선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역선택은 그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역선택 논의가 있어 왔지만 네. 그것이 크게 주요하게 대세를 바꾸거나 성패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선택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말 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세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한 어떤 장치에 돈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김최고가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한번 하면 되지 그걸 또 크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뭐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그 함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자기 선전을 잘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서로 간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한번 좀 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재헌절인 어제 그 야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도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첫 행보로 부산을 택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어떤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입당을 하지 않고 네. 지금 그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그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자신은 중도층의 지지를 그대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또는 야권 주자로서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단일 주자가 되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의 그 지지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중도층이 자신에게 어떤 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형편이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로 보면 적어도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 호남 지역의 지지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광주에 가서 5.18 묘소를 참배하고 또 광주 시민들과의 그 공감을 넓히는 것이고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차피 우리 당에 입당을 했고 또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당의 가장 지지세가 많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영남 지방의 그 지지세가 결국은 우리 당 전체의 지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그 지지세가 높고 또 당의 기관이 되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요. 윤 전 총장이 울먹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외연 확장, 중도를 넓히려는 것이냐. 물론 또 지지자들 간에 또 충돌도 좀 있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다시 그 가파른 상승세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소위 호남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에 있을 수 있고 보수층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표들이 서로씩 그야말로 윤석열 지지로 거의 왔고 민주당 내 일부 표들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표가 많이 왔거든요. 그것이 네. 다시 좀 재정렬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표도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있고 이재명 지사 표도 다시 호남으로 직결해 가는 누구한테 가든 간에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원래 지난번에 가기로 했던 일정들이 수년돼서 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한번 그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당 밖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사관도 다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유해영 선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해방 전후사 인식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더 중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맞닿아 있다 그렇게 네. 보고 그것 자체가 꼭 뭐 흩어져 가는 호남을 다잡는다기보다는 당 밖에 있는 즉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자기가 설명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 호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가신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저 행보가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 중도 외연이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 이런 그 언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직한 행보로 보세요. 저는 조금 이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굉장히 그 홍준표 의원 특유의 그 독설이고요. 네. 뭐 정진석 그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정도니까. 쳤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이나 지지 세력이 국민의힘과는 조금 그 다르다, 네. 겹치지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속 그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이것이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만 계속 접근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현 집권 세력의 집권 연장을 계속 그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뭐 누가 집권하든 나는 뭐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그 정권이 뭐 어떻게 되든 네. 뭐 별로 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선거를 두고는 그러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제1야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어떤 소위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구심죄가 현재로서 국민의힘이 가장 큰 하나의 그 모임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게 좀 힘들다는 것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계속 그 행보를 한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점점 윤석열 한 분으로 그동안에는 네.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제 그것이 국민의힘의 주자들에게도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보를 이제 조금 더 해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을 정하고 나면 입당을 해서 같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뒤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자강 형태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이게 좀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네. 그 윤석열의 길과 지금 말하자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길이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최 감사원장의 길이라면 밖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인 지지, 거의 대등한 지지를 갖고 있어야만 자기 힘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길을 또 윤석열 총장은 또 자기 특유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내 말대로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상하네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 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대형 군함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네. 턴을 하고 싶어도 당장 턴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지나고 있고 왜냐하면 측근에도 보니까 국민의힘과 좀 서로 결이 다른 후보들도 참모들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제 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많은 그 이준석 대표의 환호 속에서 입당을 하지만 네. 당내 후보 속에서 고사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본인이 5% 10% 이상을 넘어가는 걸 보고 당내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지켜보면서 이것이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있다. 네. 왜냐하면 두 후보 차이의 지지율에 엄청난 차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움직임은 어떻게 봅니까? 야권에서는.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근데 이제 그분은 생각이 좀 아주 복잡하고 여당 성향인지 야당 성향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지금 그 길을 정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정치가 선택인데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점점 그 위치를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흔히 윤석열 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총장과 삼지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렇게 네.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포지션을 잃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놓는 메시지나 모든 것이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정치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